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원주에 살고 있는 앨리스 블랙우드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 한국 아주머니, 아저씨들께서는 어쩌다가 젊은 외국인이 이런 중소도시에 왔냐고 신기해하는데요. 외국인이면 서울 이태원 같은 곳이나 대도시에 살지 않냐면서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시곤 합니다. 저도 제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까지 오게 된 것을 설명하려면 한참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는 본디 영국 미들즈브러라는 곳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3살 때까지는 리버풀에 있는 이모네 집에서 함께 살았다가 엄마가 이모와 다투는 바람에 다시 미들즈브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모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엄마는 그때부터 저를 자주 방치해두고 남자를 만나러 다녀 이모와 서로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7살이 됐을 때 엄마는 남자친구를 데려와 소개를 해주면서 앞으로 함께 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애인이라는 아저씨는 웃으면서 저에게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활짝 웃으면 드러나는 누런 이 미세하게 풍기는 담배 냄새와 찌든 내. 그 냄새들을 숨기기 위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짙게 뿌린 남성 향수 냄새. 그 남자는 저에게 썩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아저씨와 단둘이 집에 있는 걸 꺼려했는데 자꾸 저를 만지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만 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머리를 쓰다듬거나 제 팔을 만지거나 하는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그는 마치 어디까지 만져도 되는지 가늠하는 듯한 음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죠. 저는 엄마에게 저 아저씨가 자꾸 저를 만진다고 싫다고 하소연했지만 엄마는 너를 딸같이 생각해서 예뻐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귀가 시간이 늦던 어느 날 남자는 평소보다 더 격한 접촉을 해왔고 비명을 지르며 거부했지만 집에는 저와 남자 단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신이 저를 버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곧이어 현관문을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술 취한 엄마가 혀가 꼬인 목소리로 다들 자고 있나?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의 애인은 무척 당황한 듯 후다닥 일어나 제 이불을 정리하고 방 안을 나왔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왔냐고 반기면서 아이 보고 일찍 자라고 했는데 자꾸 투정을 부려서 달래고 왔다고 엄마에게 변명했습니다. 취한 엄마는 그 말에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가 끝나고 어린이 도서관 옆에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던 사람, 이모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분개한 이모는 저희 집에 와 엄마와 한바탕 싸움하며 저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애를 내가 뭔데 마음대로 데려가냐고 큰 소리쳤지만 이모는 이 집 집세 내가 내주고 있는데 그 돈 끊어도 되냐고 싸늘하게 말했죠. 엄마는 이모의 말에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다음날 아침 바로 경찰에 가서 엄마의 애인을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이모가 알려줄 사실에 의하면 이 남자는 이미 전과자였습니다. 이전에도 성인 여성을 만지다가 딱 걸린 과거가 있었죠. 충격적인 것은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도 이 남자를 만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는 양육권을 뺏겼고 저는 이모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양육권을 뺏긴 후에도 남자를 바꿔가며 만나던 엄마는 여전히 누군가와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 안 본 지가 오래되었어요. 저는 그 일 이후 남성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성인 남자를 보면 덜덜 떨었고 하루는 남자 선생님과의 수업 시간에 발작을 일으켜 학교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웠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홈스쿨링을 했고 대학도 원격으로 수업하는 온라인 대학으로 갔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상처를 알고 있던 이모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언제까지나 이모한테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장 독립까진 아니어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서히 집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저는 온라인으로만 몇 년째 알고 지내던 인터넷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취미는 인터넷으로 K-팝 뮤직과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트위터로 K-팝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긴 해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다가 무엇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담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와 말을 섞는 사람이 아니어도 주변에 남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되었지만 친구를 만나면서 계속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자 남자가 주변에 있는 게 여전히 불편하긴 했어도 어느 정도 견딜만 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저는 어느 정도 남성 기피증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나 행사 등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버틸 수 있었어요. K-팝 콘서트는 여자들이 훨씬 많은 공간이긴 했지만 남자 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자 팬이 아주 가까이 있지만 않으면 불편하긴 했어도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게 저의 자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자신감이 생긴 저는 해외여행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모는 제가 혼자 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친구랑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함께 여행 온 한국은 길거리가 무척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날씨 또한 우중충한 영국과는 달라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 온 지 5일째 되는 날, 친구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여행 일정과 친구가 평소 팬이었던 한국 가수의 콘서트 일정이 겹쳐서 여행 4일째에 공연을 보게 됐는데 2시간이 넘도록 미친 듯이 계속 소리를 질렀던 친구는 목이 쉬어버림은 물론이고 몸살까지 났습니다. 친구는 오늘 하루 쉬면 좀 나아질 것 같다면서 자기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 놔두고 나만 놀 수 있겠냐고 했지만 친구는 기어이 저의 등을 떠밀었어요. 하지만 미안해한 것과 별개로 저는 실컷 잘 놀았습니다. 친구는 안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내심 가고 싶었던 장소들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는 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는 제가 이전까지 탔던 것과 달리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 당시 저는 금요일에는 다음날 직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까지 노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친구랑 지하철을 탔다고 해도 늦은 저녁이나 출근 시간대를 피한 오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은 지하철에서 쾌적하게 탈 수 있었던 것인데 성인이 되고 나서야 사람들과 제한적인 교류를 시작한 저는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 약했죠.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몸을 맞대거나 실수로 터치를 하게 될 때가 있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저에겐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마치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멀미가 난 저는 괜히 헛구역질하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생각이 들었을 즈음 목적지의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혼미한 정신을 다잡으며 지하철 바깥을 나갔죠. 열차를 빠져나온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으니 조금 있다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화장실을 빠져나왔을 때는 다행히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역사 안을 걷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어떤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이 들렸습니다. 한국인은 아니었습니다. 중국말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남자들이 저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지만 여자가 남자의 걸음 속도를 피하기란 어려웠죠. 결국 저는 뒤에서 중국인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인은 서툰 영어로 저에게 번호를 줄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싫다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자꾸 다가오면서 치근덕거렸습니다. 중국인들이 다시 저의 어깨에 터치를 해왔을 때 저는 발작 수준으로 비명을 지르며 만지지 마 라고 반복하면서 외쳤습니다. 이때 저는 아까 지하철에서 너무 힘들어했던 탓에 정신이 불안정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몸을 흔들며 비명을 지르자 남자들이 되려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장소였습니다. 저는 제가 의자 위에 눕혀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에 덮여있던 담요를 치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저에게 괜찮냐고 여긴 경찰서라고 말했습니다. 복장을 보니 이 한국인 여자는 경찰인 듯 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지하철 역사에서 기절해 있었던 저를 누가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깨어나서 다행이라면서 계속 안 일어나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했죠. 역시 그때 중국인들이 도망간 후로 기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점퍼는 누가 저한테 준 걸까요? 일어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던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경찰들도 잘 모르겠다면서 원래 입고 있던 거 아니냐고 의아했습니다. 경찰들은 찝찝하면 지하철 CCTV를 보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CCTV 파일을 가져와서 확인해 보려는 중이었다고요. 기절해 있는 동안 무슨 짓을 당했을지도 모르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관과 함께 CC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과의 싸움에서 기절한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저에게 어떤 남자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행색이 왠지 노숙자인 것 같았죠. 그 남자는 저에게 다가가 숨을 쉬는지 살피더니 벌떡 일어나 바지 쪽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기겁한 저는 설마 저 남자가 바지를 벗고 무슨 해코지를 했나?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남자는 바지 쪽에 손댄 것이 아니라 바지 위 점퍼의 지퍼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퍼를 내리고 점퍼를 벗은 남자. 그제야 저는 이 남자가 뭘 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노숙자는 옷을 벗어 저를 덮어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니 저는 기절한 도중에도 추웠던 건지 약간씩 떨고 있었고 남자가 그런 저를 따뜻하게 감싸준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딱 꽃샘추위 기간이었는데 특히 아침과 밤이 일교차가 컸죠. 이날 저는 얇게 입고 갔는데 밤에 좀 추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자는 저를 계속 지키고 있다가 다른 행인이 지나가자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듯 했죠. 행인은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거는 동안 노숙자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행동에 크게 감동한 저는 다음날 지하철역에서 친구와 함께 그 노숙자를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친구는 제가 연락이 안 되니 무슨 일을 당한 줄 알고 깜짝 놀라 혼자 울고 있었다가 제 전화를 받고 안도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친구도 노숙자를 찾으러 따라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대신 저를 지켜줬으니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그 노숙자는 종일 찾아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무원들에게 행색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모습만 꾀죄죄한 거지 노숙자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노숙자 덕분에 저는 남자들도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은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에 일부 나쁜 사람에게 재수없이 걸린 것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던 지하철 사건은 그분 덕분에 오히려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죠. 온라인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 춘천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노숙자 아저씨,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아저씨 덕분에 남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해주세요.